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소녀의 이 악명 높은 사진은 트루크라임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녀의 눈에 서린 고통을 언급하며 이 사진은 인터넷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지나 K 월터스이며 14살의 트럭 휴게소 살인마로 알려진 로버트 벤 로즈에게 끔찍하게 납치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로버트 벤 로즈의 삶과 범죄를 살펴보며 이 두 가지 질문과 그 외의 것들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머더러스 마인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0년 4월 1일) 이른 아침, 애리조나 고속도로 순찰대원 마이크 밀러는 카사그란데시 경계의 주간 고속도로 10호선을 달리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손시를 향해 있던 피터빌트 트럭 한 대가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고장나서 운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마이크는 대형 차량 뒤에 순찰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이크는 손전등으로 트럭 주변을 비추며 차량 뒤쪽으로 가서 운전실 내부를 비췄습니다. 그가 본 광경에 마이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차량 안에 손전등을 비췄을 때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손전등 불빛에 잠깐 남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됐고 이후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운전석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앞좌석과 침실 칸을 가르는 커튼 사이로 황급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그 남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는 곧 텍사스 출신의 44세 장거리 트럭 운전사 로버트 벤 로즈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로즈가 트럭에 손을 짚은 채 마이크에게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언론에 무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그 여성은 겁에 질렸고 저는 손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보도에 따르면 로즈는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이고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로즈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운 후 겁먹은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덮어주며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마침내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27세의 캐슬린 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몸에는 붉은 자국과 입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굴레가 그녀 목에 묶이고 쇠사슬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운전석 양쪽에 설치된 고정장치에 족쇄로 묶여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캐슬린에게 그녀의 안전을 안심시키려 할 때 로즈는 도망치려 했지만 주 경찰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마이크가 순찰차로 돌아왔을 때 로즈는 수갑을 찬 손을 몸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도망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크 뒤로 순찰차가 또 도착했습니다. 로즈는 구금되었고 캐슬린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후 면담을 위해 데려가졌습니다. 캐슬린은 카사그란데 형사 릭 바나트에게 자신이 피닉스 북쪽에 있는 립 그리핀 트럭 정류장에서 로즈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히치하이킹을 했고 로즈가 매우 예의 바른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트럭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침대 칸에 수갑이 채워진 채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로즈는 서류 가방에서 고문 도구를 꺼내 그녀가 발견될 때까지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가슴과 등에 생긴 붉은 자국은 44세 남성에게 채찍질을 당해 생긴 것이었고 캐슬린은 조사관들에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채찍과 쇠사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CB 라디오 별명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로드스는 자신이 이런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고 소름 끼치게 말했다.
수사관들은 캐슬린에게 성폭행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제때 도착했다고 말하기 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편 로즈의 서류 가방 내용물이 조사됐습니다. 물건들이 잘 관리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쇠사슬, 콘, 채찍, 목줄, 성인용 장난감, 악어 클립, 핀, 낚시 바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맡게 된 FBI 요원은 그 가방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적 과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제한된 강간 키트로 시작합니다. 그의 키트가 그렇게 정교했던 걸 보면 우리는 그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미 로즈의 주장대로 그가 10년 넘게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해왔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이 사실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ABC 뉴스는 나중에 그의 트럭을 이동식 고문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로즈는 캐슬린을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럭 운전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보조됐을 때 캐슬린은 복슬복슬한 사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비밀 감옥과 대통령을 구하는 임무에 대해 행설수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촬영된 그녀의 비디오 테이프 영상은 전 FBI 요원 밤리가 경찰 형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이들은 종종 로즈가 상황에서 더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캐슬린을 믿었고 그녀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7세였던 그녀가 몸싸움 중에 공격자를 물었다고 말하자 수사관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로즈의 어깨에는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즈는 경찰과 함께 있는 동안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친근하게 보이려 농담을 주고받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연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슬린을 로트리저드라고 불렀는데 이는 트럭 기사들이 트럭 휴게소를 드나들며 차를 태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여성을 비하해 부르는 말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로즈는 가중폭행, 성폭행,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바르나트 형사는 로즈가 과거에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5년 11월 22일)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태어난 로버트 벤 로즈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벤은 미 육군 군인으로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즈가 어디에서 자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생일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벤 로즈는 소방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 다큐멘터리에서 로즈에 대해 인터뷰한 범죄학자 엘리자베스 야들리 박사는 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로즈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는 가족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모두가 바랐던 만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벤은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었으며 가족, 특히 아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닥터 야들리는 이 시점에서 로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갈등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로즈의 어린 시절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여성 혐오적 시각을 가진 학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자아이들과 여성은 남성의 쾌락을 위해 이용되고 학대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야들리 박사는 이러한 이성에 대한 관점이 로즈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즈는 어린 시절 별 문제 없었으나 성장기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로즈는 다양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합창단과 프랑스어 동아리 등 여러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그의 범죄 경력은 짧게 끝났습니다. 1961년 16세였던 로즈는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1년 후에는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1964년 카운슬 블러프스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 성공했고 사회에 진출한 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같은 해 말 18세가 된 로즈의 아버지는 12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중 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죄학자 야들리 박사는 벤의 이러한 행동이 궁극적인 통제 행위였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벤의 범죄와 그 후의 자살이 로즈에게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로즈의 범죄는 그로부터 10년 후에야 시작됩니다.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로즈는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곧 중퇴했고 경찰에 지원하려 했으나 해병대에서의 불명예 제대 때문에 거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로즈는 상점, 슈퍼마켓, 창고, 식당 등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3번 결혼했고 첫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 데보라 데비 데이비스는 1990년 그가 체포될 때도 여전히 그의 아내였습니다. 데비와 로즈는 80년대 초 칩키커스라는 바에서 만났습니다. 로즈는 그때 파일럿으로 일한 적도 없고 파일럿 자격증도 없었지만 파일럿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비는 몇 달이 지나서야 속았다는 건 알았지만 진실을 알고도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교활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상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아마도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데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체포된 후 데비는 그가 자신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텍사스 휴스턴에 살던 시절 로즈는 BDSM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윙어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BDSM 커뮤니티는 경계와 동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지만 로즈는 이 두 가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어느 날 저녁 로즈는 스윙어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데비는 원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로즈는 그녀의 경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좀 더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치 야들리는 아내의 동의와 경계를 무시한 이 행동이 로즈가 아내나 다른 여성들을 전혀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통제와 원하는 것 얻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경찰과 대화하면서 데비는 그들의 성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데비는 로즈가 즐기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에 동참하면서 끔찍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남편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학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데비는 로즈에게 거절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로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데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직 FBI 프로파일러 로이 헤이즐로드가 쓴 책 남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따르면 로즈는 한 번은 아내에게 성노예를 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 집 문 앞에 나타났지만 상황에 당연히 화가 난 데비가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아내가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로즈는 그녀의 침대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에 로즈는 자주 하드코어 포르노 잡지를 구입했고 성인 전화에 전화를 걸어 엄청난 전화알금을 쌓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한 로즈의 사진 중 하나는 가죽과 쇠사슬을 입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는 BDSM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섹스 노예로 분장했고 데비는 도미나트릭스로 분장했습니다. 그녀는 로즈 목걸이의 체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로즈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1985년 여름에 그를 고용한 회사는 조지아에 본사가 있었으며 주간 고속도로 95호선을 따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로즈는 정기적으로 22개 주를 오갔습니다. 트럭 경로 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해당 기간 실종된 50여 명을 확인했으며 모두 그의 피해자 유형과 일치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로즈가 모든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또는 어떤 사건과도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실종자들은 주로 어린 가출 청소년, 마약 사용자, 성매매 종사자 등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들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들은 아무도 그리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로드스가 체포되고 그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한 후 수사관들은 이 44세 남성, 이 자신이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트 형사는 로드스의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 경찰서에
18세의 샤나 홀츠는 1990년 2월 44세의 로드스와 만난 후 그의 트럭 뒷좌석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2주 동안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체포 2달 전이었습니다. 샤나 사건 보도 대부분은 그가 실수로 그녀의 수갑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2년 GQ에서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샤나는 일부러 수갑이 풀린 채로 남겨줬다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로드스는 그녀가 충분히 두려워해 트럭을 떠나도 혼자 두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샤나는 이것이 유일한 자유의 기회임을 알고 로드스가 보이지 않자 도망쳤습니다. 샤나는 12살부터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 기간 최소 20번 성폭행을 당했고 이미 아이도 한 명 낳았다고 합니다. 로드스는 샤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결의만 더 강해졌습니다. 18살 샤나는 목에 목줄과 쇠사슬을 단 채 도망쳐 지나가던 운전자를 세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샤나가 경찰을 로드스 트럭으로 이끌어 로드스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샤나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끝내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샤나는 고소해도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 말과 그의 말이 맞설 뿐이에요. 증거가 있었다면 고소하고 소송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샤나가 여전히 그 남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이 그녀가 그를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로드스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 여성은 그가 아파트 정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6일 FBI 요원들은 아파트 물건을 조사하고 다른 요원들은 대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경찰은 관리자가 언급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박도구, 여성용 화장품, 그리고 여러 장의 흰 수건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로드스는 흰 수건에 대해 유별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샤나와 캐슬린 모두 로드스가 고문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 밑에 흰 수건을 깔았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사진과 필름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당국은 여러 장의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괴로워하고 옷을 벗고 있었지만 한 명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 어린 소녀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사진에서는 점점 길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로즈에게 오랜 기간 감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몸에는 많은 멍이 있었고 영상이 진행되자 멍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겁먹은 어린 소녀가 낡은 나무 헛간에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녀는 텍사스 패서디나 출신 14살 가출 청소년 레지나 K 월터스였습니다. 레지나 월터스는 보통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1990년 2월 실종 당시에는 어머니 캐롤린과 함께 패서디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이 일하는 동안 레지나는 18세 남자친구 리키리 존스와 가출했습니다.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캐롤린은 며칠 전 두 사람이 다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캐롤린은 딸이 없자 딸의 친구들과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지나는 부모님 두 분 중 누구에게도 쪽지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레지나는 가출한 적이 있긴 했지만 항상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자주 집에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카렌은 실종된 딸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실종 전단지를 붙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렌은 레지나를 집에 데려올 정보를 주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사데나에서 레지나를 찾고 있던 경찰관들은 그녀의 남자친구 리키가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리키가 과거에 절도와 차량 절도 등 몇 가지 경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키와 그의 형제자매들은 어렸을 때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가족집에서 분리된 적이 있지만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범죄 전력 때문에 수사당국은 그가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리키 가족에게 왔을 때 집에는 여동생 태미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리키가 가족에게서 외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결국 감옥에 갈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이 1년간 리키를 못 봤고 실종 신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리키의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당국은 18살 리키가 온순하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리키가 레지나에게 빠졌지만 그녀가 14살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멕시코로 도망가려 한 건 리키의 가족이 마타모로스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BI 특별요원 마크 영이 결국 레지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파사데나 경찰이 리키 연루를 계속 추정하는 동안 마크는 레지나 실종이 더 나이 많은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정한 패티시를 가진 여행자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지나가 사라진 한 달 뒤, 아버지는 집에서 익명의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집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않은 번호였기 때문에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레지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변화를 줬어요. 그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는 딸이 헛간 다락에 있다고 했으나 그녀가 살아있는지 묻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이틀 동안 왔고 첫 번째는 오클라호마 시티, 두 번째는 텍사스 애니스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로지가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3월 16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트럭에 연료를 보충했고 다음 날에는 애니스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전화들과 연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90년 9월경 일리노이주 본드 카운티의 주간 고속도로 70번 근처에서 주 경찰이 레지나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에게 오래된 헛간을 기증하려고 했던 한 농부가 그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허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낡은 헛간을 점검하던 중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흰색 면 섬유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후 이 섬유가 로지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수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수건과 섬유가 너무 흔한 것이어서 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 기록으로 그 유해가 레지나 월터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즈 필름 롤에서 나온 그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무 헛간에서 찍힌 그녀의 사진들이 그녀가 죽기 직전에 촬영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레지나는 결속 철사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으며 레지나의 목에 철사가 지나치게 많이 감겨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무려 16번이나 감겨 있었습니다. 죽기 전 어느 시점에 로즈는 머리카락과 음모를 모두 면도했고 낚싯바늘로 그녀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그는 그녀에게 검은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기고 헛간에서 사진을 찍은 뒤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 시점에 수사관들은 로즈가 레지나 아버지가 받은 전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14세 소녀가 아버지의 비공개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로지가 리키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문구 옆에는 조잡하게 그려진 총과 피방울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키의 일부 유해는 1991년 3월 3일 미시시피주 라마 카운티에서 발견되었지만 2008년 7월 2되어서야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로지가 연루되기 전 리키는 부재 상태에서 레지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리키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그의 일부 유해만 발견된 사실 때문에 로즈는 18세 리키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기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로지가 1990년 2월에 2명의 히치하이커를 태운 뒤 레지나가 잠든 사이에 리키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레지나를 2주 동안 붙잡아두고 학대한 뒤 헛간에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로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그의 첫 번째로 알려진 살인이 1990년 1월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패트리샤 캔디스 월시 24와 더글라스 스콧 그왈스키 28는 1989년 11월에 워싱턴주 시애틀을 떠난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조지아 종교 워크숍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크를 했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텍사스 엘페소 근처에서 로즈의 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오지 못해 가족이 바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레지나 월터스와 리키 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즈는 먼저 더글라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후 패트리샤를 붙잡아 며칠 동안 고문한 뒤 결국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더글라스의 시신은 사망 직후 텍사스 서튼 카운티에서 발견됐으나 1992년에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슴 사냥꾼들이 1990년 10월 밀리지 카운티의 협곡 입구 근처에서
패트리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2003년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로드스는 더글라스를 살해한 총알로 사건과 연관됐습니다. 28세였던 그녀는 제닝스 J-22 반자동 권총으로 머리에 총을 맞았으며 이때 사용된 독특한 탄환이 나중에 로드스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드스는 더글라스와 패트리샤를 살해한 후 샤나를 태웠는데 샤나는 도망쳤고 그 후 레지나와 리키를 태웠습니다. 이들이 캐슬린 바인과 함께 알려진 그의 피해자들이지만 FBI는 그가 체포될 때까지 한 달에 1명에서 3명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BI가 로드스의 아파트를 급습하는 동안 그들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긴 검은 머리를 가진 10대 소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또 다른 피해자일까 두려워했고 2015년에 당국은 그녀 또는 그녀를 알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달라며 그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덕분에 사진 속 소녀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스케처원 출신의 파멜라 밀리케는 조사관들에게 위니펙에 있는 오빠를 찾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로즈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트럭에 올라탔을 때 그가 사진을 찍었고 이유를 묻자 로즈는 혹시라도 히치하이커가 물건을 훔치고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태운 모든 히치하이커의 사진을 찍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멜라 밀리케는 그가 플로리다로 가며 함께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현금, 대마초 혹은 몸, 공짜로 타는 사람은 없다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본도 없고 마리화나도 안 피웠기 때문에 선택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가 그녀를 위니펙 버스 터미널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멜라는 로즈에게서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녀는 운이 좋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당국은 로즈를 추가 실종 사건과 확실하게 연관짓지 못했지만 패트리샤 월시와 더글라스 지스코스키가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로즈가 주장한 대로 정말로 1975년부터 범행을 저질러 왔다면 그가 50명 이상의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FBI의 추정도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의 마이클 실리 형사는 로버트 로즈가 자신이 만난 범죄자 중 가장 악랄하다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로즈가 화난 모습을 본 건 법정에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신형 선고에 기쁘다고 말했을 때 로즈가 화를 냈다고 덧붙입니다. 1994년 로즈는 레지나 월터스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체스터 메나드 교정센터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는 패트리샤와 더글라스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유타로 송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가족들이 긴 재판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원치 않아 이 혐의들은 취하되었습니다. 이후 로즈는 레지나 월터스 살인사건 재판을 위해 텍사스로 이송됐습니다. 로즈는 검찰이 사형 구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로즈는 여전히 메나드 교정센터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는 현재 76세이며 절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그의 전 부인 데비 데이비스는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거주하며 회의와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강연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로즈가 수감된 뒤에도 한동안 그의 편지를 계속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편지들은 때로 위로였고 때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로즈의 성장 과정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 살인마가 된 정확한 이유를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명백한 답은 그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성인이 된 후 그 사이클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의 약 3분의 1, 즉 30도 40% 정도가 성인이 되어 자신도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끔찍한 여성관이 로즈가 여성들을 보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전 부인의 지문부터 범죄학자들의 진술, 그리고 로즈 자신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큰 쾌락을 느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즈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성향이 그의 악몽 같은 행동의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벤 로즈는 이미 수십 명의 피를 손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애리조나 줄 경찰관 마이크 밀러와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